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민 작가가 쓴 책벌레와 메모광이라는 책 속에서 다산 정약용의 책 속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한 권을 우리가 전부 다 샅샅이 읽었어요. 오늘은 또 그 다산 정약용의 메모하는 습관에 대한 놀라운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동빈문고에 청대학자 서건학의 동네 통고란 책이 소장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의 수택본인 이 책은 온통 그의 메모로 가득하다. 책 속에 메모가 있는 거예요. 책 자체는 귀하기는 해도 희귀하달 것까지는 없는데 오직 다산의 메모가 빼곡하다는 이유로 보물 대접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다산의 메모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한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하시면서 읽으십니까? 동네 통고는 예학에 관한 책이다. 관원 상제의 각종 예법과 절차에 대한 역대의 여러 학설을 집대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워낙 방대한 자료를 망라한지라 예학을 중시하던 조선조 선비들이 이 책을 보고는 그만 기가 팍 틀렸을 정도다. 다산도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열심히 메모해가며 읽었다. 이 메모를 찬찬히 살피면 다산이 옛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학설을 가다듬어가는 과정까지 볼 수 있다. 다산 학술의 한 비밀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이 책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데, 다산은 메모를 할 때마다 그저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라 메모한 날짜까지 적어두었다. 다산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날짜를 썼다는 거죠. 어떤 날은 우중이라고 날씨를 적었고 때로는 병중이라고 그날의 건강 상태까지 메모해 두었다. 여러 번 보이는 강진적중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썼다는 의미다. 옥모아라고 조카 항무를 생각하며 적었다는 대목도 있다. 이런 메모 앞에서는 황량한 유배지에서 아픈 중에도 붓을 들고 책의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옮겨 적는 다산의 모습이 떠올라서 뭉클해진다. 더구나 깨알같이 쓴 다산의 메모는 필체마저 빼어나 그 자체로 예술품에 가깝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배지에서 천정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누워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면 더 자기의 환경이 비애스럽고 잡념이 들고 정말 버틸 만한 힘이 없었을 텐데 부지런히 독서하고 부지런히 메모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독서 산매의 지경에서 자기가 거기서 기쁨을 또 얻어가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거고, 정신적인 근육이라고 그럴까요? 정신 근육이 거기서 생긴 거지요. 나는 책 전체에서 다산의 메모가 남은 면만 복사하여 그 메모만 따로 오려 카드에 붙였다. 이 저자 정민도 책벌레고 메모광이에요. 근데 이 다산의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고는 카드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다. 1802년 5월 22일 메모가 가장 앞선 것이고 가장 늦은 것은 1810년 8월 23일의 메모였다. 그 책 전체에 근 8년 넘게 지속된 메모가 한 질의 책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1808년 12월 3일 둘째 아들 정하규가 강진에 와서 머물 때 직접 쓴 메모도 남아 있었다. 이거 보면은 부자가 함께 연찬하던 흔적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버지 유배지에 와서 아들 하규가 그 책을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메모지를 남긴 것 같지요. 이 가운데 1802년과 1804년 9월에 쓴 메모가 특별히 많다. 다산이 예학의 정리에 집중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내용이 다시 그의 예학 관련 저술에 반영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책을 읽다가 떠오른 간단한 메모가 학술적 사유로 발전해가는 과정까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예학에 관한 논의는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따로 있으니 그 편에 미뤄두는 것이 낫겠지 싶다. 그래도 이 책 속의 메모를 보면서 다산이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간 자취만큼은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내게 이 메모는 다산 학술의 방법론에 접근해가는 비밀문서 같은 것이었다. 이 가운데 권 49권에 실린 1802년 9월 5일에 쓴 글은 책 전체에서 가장 빼곡한 분량의 메모가 적혀 있다.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데다가 아래쪽 본문에 실린 여러 학자들의 상이한 견해를 견주어 논의한 것이어서 번역을 다 해놓고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대강의 흐름만 소개해 보겠다. 제가 읽기에도 좀 전문적인 용어, 옛날 고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읽어봐도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 메모들은 담제, 즉 상주가 상복을 벗는 시점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옛날에 상주가 뭐 3년을 입어야 되냐, 1년 반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평상복을 입어도 되느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런 그런 법도를 지금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래 본문에 인용된 잡기의 언급으로 빚어진 역대의 논란을 살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복은 같은 것이 당연하나 아버지에게서 소박맞은 어머니의 복은 입어야 하는가? 입어야 한다면 기일이 달라야 하는가? 또 어머니와 처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한 윤리적 근거를 찾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논쟁이었다. 다산은 서두에서 논쟁의 쟁점 사항을 먼저 정리했다. 이어 중간 6째 줄에 사계, 왈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 대목에 대한 사계 김장생의 주장을 짧게 인용하고 그 다음 줄에는 성호, 왈이라 하여 같은 남인이요 자신의 스승뻘인 성호, 이익의 주장 두 단락을 인용했다. 성호는 다양한 근거를 끌어와 안목 있는 자는 절로 알리라 라고까지 하며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사계의 주장이 오류임을 피력하고 끝에 가서 사계의 글은 분명히 잘못 인용되었다고 단언했다. 그 옆면에는 이 두 사람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다산의 견해가 또 피력된다. 두 사람 얘기와 또 다른 정약용의 그 견해가 또 거기다가 덧붙여진다는 거죠. 반대편의 용안부터가 정약용의 안설이다. 다산은 첫 줄부터 사계는 일찍이 잘못 인용한 적이 없다 라는 도발적인 표현으로 성호 이익의 단언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호의 논거를 똑같은 전거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통해 하나하나 논박한 후 끝에서 당종사계, 즉 사계 김장생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논증의 과정은 한편의 소논문을 읽는 느낌마저 준다. 즉, 첫 단락은 개황 설명과 쟁점 노출, 두 번째 단락은 사계와 성호의 논거 제시와 성호의 비판, 세 번째 단락은 성호의 비판에 대한 다산의 재비판으로 이루어졌다. 학맥으로 보더라도 성호의 주장에 대해 이처럼 정면으로 논박한 것은 뜻밖이다. 성호의 자신감 넘치는 주장에 대해 그보다 더 단정적인 인사로 틀렸다고 말하는 대목이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옆에는 앞쪽 9월 5일부터 약 반년 전인 4월 금음에 쓴다는 필체의 메모가 남아있다. 이 글은 짧고 간단해서 다 적어본다. 다음은 그 메모의 글이에요. 서씨 주장의 폐역스러움, 어머니의 복으로 처에게 보답한다는 것은 단성식의 괴상한 얘기다. 서씨는 진실되도다 이 말이요 라고 했다. 오호라 3강에 있은 이래로 이런 논의는 없었다. 임술년 4월 금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책 동네 통고의 저자인 서건학이 단성식의 주장에 동조하여 훌륭한 말이라고 칭찬한 대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드니 이럴 수는 없다고 흥분한 내용이다.
책을 읽어도 덮어놓고 저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평안을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자신의 생각으로 견인해가는 태도가 인상 깊다. 이 밖에 여러 곳에 메모해 보이는 불성리, 즉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나 불역류호 또한 오류가 아닌가? 부당인, 즉 마땅히 인용해서는 안 된다. 당산, 즉 마땅히 산삭해야 한다는 등의 날카로운 언급들을 보면 학문의 길에는 옳고 그름만 있을 뿐 내 편은 없는 법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 같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로 만일암실적이란 다산 친필첩이 남아있다. 해남 대둔사의 시원 사찰이 되는 만일암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이다. 다산과 가깝게 지낸 은봉 두운 스님의 요청으로 대둔사에 전해오는 옛 기록을 검토해서 다산이 정리했다. 다산은 역시 은봉 스님의 청을 받아 이 글을 친필로 직접 써주었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두운의 안설 남자에는 7층 석탑이 뜰한 가운데에 서 있다. 옛 기록에는 아유광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백제에는 아유광이 없으니 분명 아신왕의 오기일 것이다. 아신왕은 또 구이신왕 앞에 있다. 어떤 이는 먼저 부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람을 세웠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만일암 실적의 끝에는 사문두운지라 하여 글의 치은이가 승려두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글을 짓고 쓴 이는 다산 자신이었다. 1809년에 이 글을 쓸 당시 다산은 해배의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해배는 유배지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공연이 불가에 문자를 지어 구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적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면에는 그로부터 3년 뒤엔 1812년 추분 다음 날 추가한 다산의 메모가 첨가되어 있다. 내용은 이렇다. 아유광이란 사람은 서토 즉 인도에 탑을 세운 임금인데 옛 기록에서 잘못 인용하였다. 내가 불서에 박지 못해 예전의 은봉을 위해 옛일을 구정하면서 의심하기를 백제의 아신왕의 잘못이라 했으니 부끄러워할 만하다. 가경 17년 1812년 추분 다음 날 내가 만일암에 들렀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기록한 것을 또 고친 거예요. 이렇게. 아유광이란 인도의 아수카 왕이다. 이련의 함국유사만 읽었더라도 쉬이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이전에 불서를 접한 적이 없던 다산은 아유광을 백제왕의 이름으로 착각했다. 자신있게 아신왕의 오자라고 바로 잡았는데 뒤늦게 아유광이 아수카 왕임을 알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앞서 써준 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만일암을 들른 길에 필첩의 마지막 한 면에다가 자신의 앞선 잘못을 정정하는 메모를 덧붙인 것이다. 여러분, 본인이 잘못 적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그걸 고치려고 다시 그곳을 찾아서 고쳐서 거기다 메모해 놓는 이러한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글 속에서 다산은 이 글이 은봉을 위해 대신 지어준 것이고 자신의 무지한 오류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은봉 두운이 지은 것처럼 쓴 앞의 글이 사실은 다산 자신의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 되었다. 자기가 썼다고도 안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고침으로 인해서 자신이 쓴 글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쓴 글인데도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지 않았었는데 고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쓴 것이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다산이 해배의 희망을 완전히 접은 상태여서 유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희망을 가졌던 것을 이제 그런 희망을 접었을 때라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버려야 속이 후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가 그걸 정정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아예 후련하게 고치고 자기가 쓴 거라고 말을
해버리는 셈이 된 거지요. 다산의 위대한 학문 뒤에는 이렇듯 체질화된 메모의 습관이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지요. 메모로 남의 오류를 지적하고 메모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다산이 다산인 까닭은 메모를 통한 생각관리에 탁월성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생각관리가 안 되면 학문은 물 건너간 일이 된다.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쓴 메모를 보면서도 내가 쓴 것이 맞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메모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게 내가 쓴 건가? 내가 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로 남겨두지 않으면 아예 안 보는 것과 같다. 밥 먹듯 메모하고 숨 쉬듯 기록해야 마땅하다. 이게 이제 정민 작가가 책벌레와 메모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메모가 뭡니까? 일기가 메모예요. 여러분 오늘 일기 쓰셨나요? 아직 안 쓰셨다면 빨리 일기장을 펼치시고 지금이라도 오늘 하루의 그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메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랄TV 윤석희 일기 쓰자고 오늘도 이렇게 주장해 봅니다. 감사합니다.